저는 엄마 돈벌이 도구가 아니에요. 도망친 동생 대신 대리 신부가 된 35 윤정. 2억 5천 예단이 38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가족, 그녀의 선택은 오늘도 달빛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더듬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을 찔렀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겨울 공기가 이불 사이로 스며들어와 있었죠. 저는 낡은 패딩을 걸쳤습니다. 지퍼가 중간에서 걸렸습니다. 몇 번을 잡아당긴 끝에 겨우 올라갔죠. 거실로 나오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 유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한 아침 인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소리만 덩그렇게 울렸죠. 3층, 2층, 1층. 저는 수없이 오르내렸던 이 계단을 또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로등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는 밤새 내린 이슬로 축축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젖은 땅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죠.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선가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새였죠. 시멘트 먼지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 씨, 오늘도 고생이네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도요. 짧은 인사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은 서로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5시 15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호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댔죠. 옆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힐끗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고생이 많아. 근데 말이야, 부모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효도도 모르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6시였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에 익숙해진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아직 깊이 잠들어 계셨죠. 가끔 병실에서 모니터 소리가 삐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겁니다. 청소도구의 쇠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요.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10시쯤 되었을 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청소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아, 너 점심 먹었어? 선배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먹으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밥이 좀 딱딱했지만 그냥 먹었습니다.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 잔소리, 유진의 투정, 아버지의 한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나중에 저녁이라도 먹자. 너 요즘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 네, 그럴게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병실 청소가 있었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어떤 병실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고생이 많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복 받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복은 언제 오는 걸까요? 저는 벌써 5년째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복을 벗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땀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침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건 6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거실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눈빛은 멍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집에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16살 때의 마지막 등교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학교 문을 나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고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윤정아, 라면 다 됐어? 어머니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가져갈게요. 저는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가져가니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빨리 줘. 유진은 2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철이 없었죠.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매일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나는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유진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발목에 시선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12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우리 가족도 웃음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청소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장녀로 태어난 제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죠. 하지만 진짜 쉬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8시에 일어나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쌓인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죠. 10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시장 좀 다녀와. 반찬거리 떨어졌어. 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요일이라 평소보다 더 붐볐죠. 저는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무, 배추, 파를 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야.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로 남은 돈이었죠.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았습니다. 7,000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에 작은 포장마차를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호떡을 팔고 계셨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죠. 아가씨, 호떡 하나 어때요? 1,000원밖에 안 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1,000원이면 내일 아침 우유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호떡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셨습니다. 그냥 가져가. 젊은 사람이 안색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니, 저는 가져가라니까. 할머니가 주는 건데 뭐. 할머니는 억지로 제 손에 호떡을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죠.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착하긴. 근데 말이야, 착하다고 밥 안 생기나? 알겠어?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할머니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착하다고 밥 안 생기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 심부름 잘하고, 동생 뒷바라지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윤정아, 저녁 준비해. 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건 8시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 미선이었습니다. 윤정아, 다음 주에 우리 저녁 먹자.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은 제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돈이 듭니다. 그 돈이면 집에 보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먹자. 요즘 바빠서. 저는 거짓말을 보냈습니다. 미선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 요즘 안색 안 좋더라. 건강 챙겨.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다가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혼자서 복도를 지나가시려고 애쓰고 계셨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쁜데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 할머니는 계속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병실 앞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힘났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실로 갔습니다. 벽에 붙은 게시판에 눈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교육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자격증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스터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였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였습니다.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가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포스터를 한 장 뜯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정아, 뭐 보고 있어?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이거 재취업 교육이네. 너 이거 들을 거야?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미선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들어봐. 너한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평생 청소만 할 거야? 미선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여기서 청소만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포스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신청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됐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해야 하고 유진 빨래도 개야 합니다. 만약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유진은 또 어떻게 투덜거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포스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너 때문에 다들 굶고 있잖아.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지친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포스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포스터를 봤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교육과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저는 포스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제 삶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착하다고 밥 안 생기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습니다. 재취업 교육센터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센터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윤정이요.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재취업 교육 신청을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첫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죠.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죠. 2억 5천이라니 세상에. 요즘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 그러게. 신랑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하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억 5천이라는 숫자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머, 김 여사 왔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죠. 김 여사는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언제나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셨죠. 오늘도 빨간색 재킷에 큰 귀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대박 소식이에요. 김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짓이 크고 과장되었죠. 서울에서 좋은 신랑감이 나타났어요. 나이는 42, 건설회사 대표래요. 그런데 예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에요.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안에 결혼해야 한대요. 신랑이 급하게 미국으로 발령 가거든요. 한 달이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요즘은 다 빨리빨리잖아요. 그리고 예단이 2억 5천인데 뭘 못해요? 김 여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윤정아, 들었어? 김 여사가 대박 중매를 들고 왔다며? 네, 시장에서 봤어요. 2억 5천이야, 2억 5천. 우리도 그 돈 있으면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죠. 엄마, 그건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유진이가 있잖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유진이요? 유진이는 23살이에요. 그 신랑은 42이고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어. 중요한 건 돈이지. 어머니는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유진이 거실에서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문을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유진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어때? 예쁘지? 유진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왜?
오늘 김 여사랑 만나기로 했거든. 신랑 사진 보여준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2억 5천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여행도 가고. 유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유진을 데리고 김 여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이 났습니다. 윤정아, 큰일 났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중매성사 됐어. 다음 달 15일에 결혼한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성사된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고 말고. 신랑 측에서 다 준비해 준대. 우리는 신부만 예쁘게 꾸며서 보내면 돼. 어머니는 흥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나요? 엄마, 유진이는 뭐래요? 유진이? 당연히 좋아하지. 2억 5천이야. 저는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나야. 들어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웨딩드레스 사진들이 가득했죠. 언니, 이거 봐. 이 드레스 어때? 유진아, 너 정말 괜찮아?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봤잖아.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으로 봤어. 괜찮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이잖아. 돈이 전부는 아니야. 언니는 몰라. 언니는 평생 청소나 하면서 살 거잖아. 나는 달라. 나는 잘 살고 싶어. 유진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결혼 준비로 정신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윤정아, 드레스 대여점 가서 예약해놔. 윤정아, 하객 명단 작성해. 윤정아, 음식 주문 확인해. 저는 퇴근하고 오면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재취업 교육 첫 수업도 빠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드레스를 받으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레스 어깨끈이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수선해 드릴게요. 사흘 정도 걸립니다. 사흘이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드레스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음식 주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실수로 하객 수를 잘못 적었던 겁니다. 100명인데 150명으로 적었죠. 다시 주문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꼬이고 있었습니다. 밤에 제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유진의 결혼인데 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촌 언니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18살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언니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35살이 되었지만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누가 저를 선택해 주겠어요?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청소나 하는 여자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정아, 너도 식장 갈 옷 준비해놔. 하객들한테 인사해야지. 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낡은 검정 재킷 하나가 전부였죠. 그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저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때 유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재빨리 유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유진아, 무슨 일이야? 유진은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유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밥을 먹는 모습도 있었고 동료들과 웃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가 보낸 거야. 이걸 신랑 측에 보내겠대. 내가 거짓말했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나 김 여사한테 대학생이라고 했거든. 아르바이트 한 적 없다고도 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일어나 화장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울이 깨졌습니다. 안 돼, 안 돼. 2억 5천이 날아가면 안 돼. 유진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망가야 돼. 여기 있으면 끝이야. 유진은 가방에 옷을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어디 가려고? 저는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언니, 나 여기 못 있어. 유진은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유진의 가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못해. 이 결혼 못해.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의 방으로 들어가 깨진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유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가 신랑 측에 보낸대.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제 끝이야, 끝. 유진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2억 5천이 날아간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내일이 결혼식인데. 유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너 내일 대신 가줄 수 있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신 가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대신 내가 신부가 되는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신랑도 모르는 사람인데. 부탁이야, 윤정아. 2억 5천이 날아가면 우리 집안이 망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는 거 알잖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콧물도 흘렀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큰딸이잖아. 엄마,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엄마,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우리를 버리는 거야? 아버지는? 유진이는? 어머니의 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애원이 협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울기만 했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결혼식입니다. 제가 유진 대신 결혼식장에 가야 합니다. 본 적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새벽 4시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시에 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정아, 일어나. 준비해야 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의 웨딩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화려했죠. 입어봐. 저는 드레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쁘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향수를 뿌리려다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향수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6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왔습니다. 제 얼굴에 화장을 더했습니다. 신부님 긴장하시나 봐요. 얼굴이 하얗네요. 네. 조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7시 헤어 디자이너가 왔습니다. 제 머리를 올렸습니다. 면사포를 씌웠습니다. 면사포 너머로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8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정아, 가야지. 어머니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신부 나온다. 정말 예쁘네. 근데 저 애가 막내딸 아니었어? 응? 큰딸이 시집 가는 거 아니었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사포가 얼굴을 가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시장도 병원도 버스 정류장도 보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는 겁니다. 엄마, 저 정말 이래도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이야. 한 번만 참아. 그러면 우리 집안이 살아. 한 번만.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큰 호텔이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었습니다. 신부님 오셨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신랑 측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신부님 정말 예쁘시네요.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사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화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화장하면 다 달라 보이잖아요. 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10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입장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면사포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장은 환했습니다. 양쪽에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단상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랑이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면사포 너머로 잘 보이지 않았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신랑 옆에 섰습니다. 신랑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주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 주례가 다시 물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신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퇴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면사포를 벗겨줬습니다.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기수입니다. 신랑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윤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기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까요? 제가 대리 신부라는 걸요. 제가 유진이 아니라는 걸요. 그럼 이제 갈까요? 우리 집으로. 기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기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을 벗어나 도로로 나갔습니다.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수많은 사람들. 저는 이제 이 도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점점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주택가가 나타났죠. 거의 다 왔어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계단, 깨진 화분들이 보였죠. 여기에요. 기수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밖을 봤습니다. 낡은 4층짜리 빌라였습니다. 들어가요. 저는 기수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4층 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수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옥탑방이에요. 좁지만 괜찮을 거예요. 문을 열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내였습니다. 습한 냄새도 섞여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6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가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벽에 붙어 있었죠. 화장실은 방 밖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추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짐 풀고 쉬세요. 저는 나가서 저녁 사올게요. 기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현실인가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서 이 좁은 옥탑방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윤정아, 잘 지내. 예단 잘 받았니? 꼭 챙겨. 예단. 저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입금 38억 원.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38억이 제 계좌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47분이었습니다. 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8억이요? 이게 뭔가요? 왜 제 계좌로 이런 돈이 들어온 거죠? 저는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8억 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밥 사왔어요. 드세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돈이 뭐예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기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돈이에요. 당신 돈이요? 38억이요? 네. 기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재 보상금이에요. 1년 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공사장에서요. 기수는 손을 펼쳤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흉터였죠.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수술을 11번 했어요. 이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저는 기수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짧았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상금을 줬어요. 38억이요. 그런데 왜 제 계좌로? 지켜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기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알면 안 돼요. 알면 다 가져갈 거예요. 가족이요? 네. 제 어머니, 형, 누나. 다들 빚이 많아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달려들 거예요. 기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내 명의로 돈을 옮기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중매 결혼을 한 거였나요? 2억 5천의 예단도 이 돈에서 나온 거고요. 당신, 나를 믿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매로 만났지만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38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선명했습니다. 이 돈, 정말 당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의심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기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재 보상금 지급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기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38억 원이 맞았습니다. 사고 날 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병원에서 석 달 있었죠. 기수가 말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냥 가족한테 주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는 복잡했습니다. 기수는 돈 때문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기수와 결혼했고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 만난 거였죠. 사실은요. 저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대리 신부라는 걸 말해야 할까요?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김밥 드세요. 식기 전에요. 기수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맛을 느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녁을 먹고 기수는 나갔습니다. 공사장 동료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10시쯤 올게요. 문 잠그고 계세요. 기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38억 723만 4,512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계좌에 있는 돈인가요? 저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는데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계좌번호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47분에 3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송금인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처리되어 있네요. 비공개요? 네. 송금하신 분이 비공개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공개라니요. 기수가 그렇게 한 걸까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윤정아, 예단 받았지? 2억 5천 잘 받아놨어? 꼭 확인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2억 5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에는 38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기수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얇은 이불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는 곳에 누워 있습니다. 38억이라는 돈이 제 계좌에 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악몽일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수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기수가 물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럴 만도 하죠. 오늘 힘드셨을 텐데요. 기수는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잘게요. 침대는 당신이 쓰세요. 괜찮아요. 제가 바닥에서. 아니에요. 당신이 침대 쓰세요. 기수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덮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기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38억이라는 돈을 정말 제게 맡겨도 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기수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공사장 나갔어요. 저녁에 와요. 냉장고에 우유 있어요. 짧은 메모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이 있었습니다. 빵도 몇 조각 있었고요. 우유를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리할 게 없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윤정아, 예단 확인했어? 2억 5천 잘 받아놨지? 빨리 답장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2억 5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38억이 제 계좌에 들어와 있었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기수는 저녁 7시쯤 돌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기수가 건넨 건 치킨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신도 힘드실 텐데. 우리는 함께 치킨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내일부터 일 나가요? 기수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 청소일이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새 제품이었죠. 노란색이었습니다. 제가 쓰던 거 다 낡았잖아요. 새 걸로 사왔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요. 기수가 또 다른 걸 꺼냈습니다.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좀 나을 거예요. 저는 핸드크림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신경 써준 게 언제였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수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퇴근에 2시간씩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기수가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이었고 어떤 날은 따뜻한 차였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등이 새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벽지도 일부 새로 붙여져 있었고요. 이거 언제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서요. 전등이 너무 어두워서 바꿨어요. 혼자 했어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기수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쳤어요? 조금요. 괜찮아요. 저는 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소독했어요? 네, 했어요. 저는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반창고를 다시 붙여줬습니다. 고마워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작은 책장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중고로 샀어요. 당신 책 놓으라고요. 저는 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수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책 사면 여기 놓을게요. 좋아요. 그날 밤 기수가 또 다른 걸 꺼냈습니다. 중고 노트북이었습니다. 이것도 샀어요. 노트북이요? 네. 당신 재취업 교육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들으려면 노트북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재취업 교육 신청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결혼 전에 김 여사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뭔가 배우려고 한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거 비쌌을 텐데. 중고예요. 5만 원 주고 샀어요. 괜찮아요. 기수는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었지만 잘 작동했습니다. 재취업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강의 목록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기초,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저는 컴퓨터 기초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 과정입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타이핑 연습을 했습니다.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1시간쯤 공부했을 때 기수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기수는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다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고 나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타이핑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이해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기초 과정을 끝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봐요, 수료증 받았어요. 저는 기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기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기수는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요? 네. 가끔 이런 문자 와요. 괜찮아요. 하지만 기수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38억이라는 돈을 저에게 맡겨도 되는 사람일까요? 다음 날 저는 기수가 나간 후 방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건설 관련 책들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날짜는 2023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작업자 1명 중상. 사진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비계와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기수는 정말 큰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제가 기수를 의심했다는 게요.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수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기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기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어요. 제가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공부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수는 웃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편하네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부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기수와의 관계도 나아지고 있었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공사장 회식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유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유진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유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 한 짝은 뒤꿈치가 떨어져 있었죠.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여기서 좀 쉬면 안 돼?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들어와. 저는 유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물 줄까? 응. 저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유진은 단숨에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친구 집에 있었어. 근데 싸웠어. 왜? 돈 때문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그래서 쫓겨났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알아? 몰라. 연락 안 했어. 왜? 무서워서.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유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화장품이 전부였습니다. 지갑도 텅 비어 있었죠. 언니, 나 며칠만 여기 있으면 안 돼? 제발. 유진이 애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수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기수 씨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언니, 제발. 딱 며칠만. 내가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근데 기수 씨 오면 내가 설명할게. 고마워, 언니. 유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여기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기수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유진을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제 동생이에요. 유진이요. 유진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와서. 기수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며칠만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사정이 생겨서요. 기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올해는 안 돼요. 고맙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기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수는 책상 옆에서 잤죠. 좁은 방이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유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죠. 순간 화면에 뭔가 보였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계좌 확인했어? 2억 5천 있을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다른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언니가 돈 숨기고 있을지 몰라. 잘 확인해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언니 뭐해?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아침 준비 중이야. 고마워. 유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과 어머니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였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지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핸드폰 볼 때마다 슬쩍 쳐다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핸드폰을 침대에 두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유진이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뭐해? 유진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언니. 그냥 시간 보려고. 시간은 내 핸드폰으로 봐.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제 계좌를 보려고 한 겁니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언니 미안해. 나는 그냥 뭐? 내 핸드폰 몰래 보는 게 그냥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언니 진정해. 나는 정말 뭐? 엄마가 시킨 거지?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내 계좌 확인하라고 했지? 언니가 어떻게 해? 너희 문자 봤어. 다 알아.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반복했죠. 유진아, 나한테도 인생이 있어. 너희 돈벌이 도구가 아니라고.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는 항상 그래. 미안하다고 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잖아. 저는 유진의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언니 제발. 갈 데가 없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유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기수 씨한테 다 말할 거야.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옷을 주워 담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유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수가 돌아왔습니다. 동생은요? 갔어요. 벌써요? 네. 일자리 구했대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윤정아, 전화 좀 받아라. 유진이가 울면서 왔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너 2억 5천 어디 있어? 예단 받았으면 우리한테 줘야지. 그게 약속이었잖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약속이요? 저는 약속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강요당했을 뿐이었죠. 기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리 신부라는 것도 38억이 제 계좌에 있다는 것도 가족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의 관계는 끝난 걸까요? 기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계단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윤정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니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2억 5천, 어디 있어?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탐욕을 받습니다. 엄마, 나 지금 출근해야 해요. 출근은 무슨, 돈부터 내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예단 받았잖아. 예단 못 받았어요. 뭐?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넌 공짜로 결혼한 거야? 말이 돼?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윤정아, 너 이러면 후회할 줄 알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수는 이미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이장님도 계셨고 김 여사도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2분 계셨죠. 엄마, 이게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딸이 예단 2억 5천을 숨기고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내 돈 찾는 거지.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저는 어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그냥 돈 내놔. 그럼 우리 갈게. 없다니까? 거짓말. 예단 받았잖아. 유진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장님 보세요. 제 딸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장님께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돈을 못 찾아요.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었죠. 김 여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정 씨, 정말 예단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어요. 그럼 결혼은 왜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리 신부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봐요, 대답도 못 하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한 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세요? 동네 모임방에 올릴 거예요. 이런 일은 다들 알아야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일이 퍼지면 기수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대리 신부라는 것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요? 떳떳하면 괜찮잖아요.
아주머니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기수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봤습니다. 당신이 신랑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단 2억 5천 어디 있어요? 기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단이요? 기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예단. 결혼할 때 2억 5천 주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예단 같은 건 없었어요. 중매 결혼이었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어요. 기수는 침착했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김 여사가 분명히. 어머니는 김 여사를 봤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2억 5천이라고 한 적 없어요. 신랑이 돈이 있다고만 했지. 뭐?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유진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산재 보상금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돈이에요. 예단이 아니고요. 기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재 확인서였습니다. 1년 전에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손을 다쳤고요. 기수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금을 줬어요. 그 돈으로 치료받고 재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 아내 명의로 관리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노리고 있어서요. 기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돈을 지키려고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2억 5천은 그건 김 여사가 과장한 거예요. 신랑감을 좋게 보이려고요. 김 여사는 슬쩍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쳐들어오는 건 안 되죠. 다들 나가세요. 하지만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유진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윤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뭐? 저는 엄마 돈벌이 도구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엄마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16살 때 학교 그만두게 하고 20년 동안 일만 시키고 제 꿈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윤정아, 가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수가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뭐요? 당신이 대리 신부였다는 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사진이랑 달랐거든요. 그런데 왜? 상관없었어요. 저도 필요해서 결혼했으니까요. 기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이유로 결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달라요? 네. 이제는 진짜 부부 같잖아요. 저는 기수를 받습니다. 기수도 저를 받습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요. 기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소중해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기수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기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안도도 함께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제 삶의 시작이요. 힘들 겁니다. 어머니와 유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유진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컴퓨터 강의를 들었고 주말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기수 씨 봐요. 합격했어요. 저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기수도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취업 준비하는 거 어때요? 이제 자격증도 있으니까. 기수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일을 찾아볼 때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직 채용 공고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경력을 요구했지만 신입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무역 회사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러 오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장도 새로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깨끗했습니다. 면접 당일 기수가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당신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네, 고마워요.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윤정 씨죠? 앉으세요. 사장님은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배웠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요. 경력은 없지만 배우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제 말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열정이 보이네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경력도 없는 35살을 뽑아줄까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윤정 씨 합격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기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합격했어요. 사무직으로 취직했어요. 기수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기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달라진 제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얼굴이었죠. 잘 다녀와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윤정 씨, 여기 앉으세요. 제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실수해도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월급날이 왔습니다. 첫 월급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청소일 때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나머지로 생활비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요? 네. 표정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윤정 씨, 정규직 전환 어때요? 정말요? 네. 일 잘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규직이라니요. 제가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수에게 말했습니다. 정규직 됐어요. 축하해요.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기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도 계속하고 공부도 더 하고 싶어요. 좋네요. 당신은요? 저도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차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수를 상대로 낸 거였습니다. 예단 사기 혐의로 고소한대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예단 같은 건 없었는데. 괜찮아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길 수 있대요. 재판은 1달 후였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섰습니다. 어머니와 유진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제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예단 약속을 한 서류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예단 약속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어머니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팀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옥탑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책을 읽고 있었죠. 행복해요? 기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다고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언니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윤정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요.